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7, 8월 달 이제 문제풀이 첫날입니다. 그죠? 어, 어제 경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드디어 이제 암기,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스킬, 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걸 마무리를 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땡겼습니다. 땡겨가지고 7월 달부터 방금 이야기했던 암기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스킬,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9월 달, 10월 달, 11월 달까지 완성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이제 어쨌든 문제를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난이도는 낮아요.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뭐냐면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되는데, 문제는 이 새로운 것들이 좀 여러분들한테 낯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낯선 경향들을 이제 조절해야 되는데, 어쨌든 커트라인 자체는 또 높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난이도가 낮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수를 안 하면 된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면 무조건 합격이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실수를 그러면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 대책이 하나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만 안 해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거의 다 맞췄다, 그러면 대부분 다 어떻게 했냐면 커트라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를 그려보면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 같으면 대부분 다 컷이 이쪽에 있다면 대부분 다 이쪽에 몰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2차가 어떻게 되냐면 피곤해지죠. 2차에 합격도 해야 되고, 그래야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피곤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도 합격을 할지 안 할지 불안정하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최소한 요 상태에 이제 들어가서 내가 합격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이제 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전반적으로 커트라인이 높은 상태니까 일단은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추가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부터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을 해서 하고요. 이 두 가지를 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11월 달에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7, 8월 달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정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게 오히려 합격을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7, 8월 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실수를 줄이는 방법과 새로운 걸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과목별로 본다면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교육논의,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인데, 일단 이제 교육논의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딴 게 아니고, 이건 지문을 일단 먼저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맥락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을 충분히 배경을 알고 읽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일단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데 맥락을 이해를 안 한단 말이지. 대표적으로 본다면 몇 년 전에 이제 황당했던 그 기출문제 정답. 그래서 그 기출문제 정답에 대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교과서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교과서에 보면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오랫동안 사회과 학회에서 연구자들이 시민과 국민에 대한 차이점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개념이에요. 국민이라고 하는 건 특수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국민이라는 개념은 주로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셔널리즘, 제국주의라든지 전체주의라든지 아니면 권위주의 관점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런 개념을 되게 좋아하는 게 어디냐면, 저기 일본, 그 다음 우리나라 이제 권위주의 시대 때. 그러면 이제 6차 교육 과정에 이제 들어온 어떤 기입형에 이게 들어온 이 이야기를 대꾸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교과서에 이제 그 부분 딱 문장에 보면 한 문장에 있는 그 표현을 가지고 기입형의 시민이 아니고 민주시민이라고 정답이라고 하는 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또 이제 누군가가 듣고 이제 물어본 거죠. 물어봤는데 제가 듣고 좀 황당했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해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모의고사에 출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해봤을 때 그때 합격을 해서 고득점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시민이라고 답을 적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채점이 전부 틀려야 되거든. 일단은 첫 번째 근거는 그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시민과 국민에 대한 논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학회에서 논의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배경을. 그리고 그 배경이 모경환 선생 책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배경을 모르니까 사회과 교육이라면 민주시민 교육 이것만 생각을 해서 민주시민이다 이 답을 쓰는데 한번 여기서 눈으로 보시면 시민과 국민은 대꾸를 이룹니다. 맞죠? 민주시민과 국민이 대꾸를 이루나요? 일단은 대꾸가 안 이루어지잖아. 지문상으로 보면 이것과 이것의 대꾸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것과 지금 현재 이것이 대꾸를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지금 현재 어쨌든 이걸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 교과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교과서에 있다, 그 다음에 뭐 개론서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중요한 게 아니냐면 저도 교과서 써본 적이 있고 개론서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 지금도 책을 쓰고 있지만 문제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교과서가 지금 어떤 배경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실질적 의미가 되는 거고 이 실질적 의미가 바로 뭐가 되죠? 맥락적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처음 시작하고 박사과정에 있을 때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한국에 요즘에 문제가 생기는 게 형식적인 문맥은 없다.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 문맥이 너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게 벌써 한 15년, 2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 2005년부터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 다음 계속 나아졌느냐? 안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기출문제 답을 가지고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책이 있네. 그래서 기입형 문제 만들었네. 그래서 답이네. 끝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제가 물어봤죠. 왜 여기 민주시민이 들어가야 되는지 근거를 한번 대보라고. 근거를 대보라니까 근거를 또 못 대.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과서에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출제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리 놀아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그 문제를 만들 때 맥락은 있어요. 예. 뭐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교수들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가끔씩 논문을 쓰기도 하고 박사 과정에서 논문을 심각하게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때는 당연히 문제에 틀리게 됩니다. 또 기초문제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불운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사회과학 모형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사회과학 모형이고 학문심 교육과정인데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입형으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했냐? 기계적으로 외웠던 친구들은 여기 무조건 지식의 구조 적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기출 문제는 지식의 구조가 아니었고 뭐였지? 사회과학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험 끝나고 와서 저한테 질문했던 친구들이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 그냥 지식의 구조 적고 나왔는데 그래서 야 거기 맥락에서 지식의 구조가 답이 될 수 있냐? 앞에 맥락을 보면 사회과학인데. 그래서 일단은 교육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실수를 줄이려면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맥락을 이해를 하려면 이 지문과 이 글이 어떤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차윤수 모경환 쌤 책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만 보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차윤수 모경환 쌤 책의 비중이 한 제가 보기에는 80%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한 6대4 정도 비율? 제가 볼 땐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4에 들어간 게 뭐냐면 평가. 솔직히 말하면 차은수 모기한 쌤 책의 평가 내용은 정말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서술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과정 이야기예요. 뭐 책을 우리가 이제 매번 개편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과정 계속 나오는데,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는데 그 개정 교육과정 해마다 반영을 해서 교과서 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빠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에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교육론 차원에서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실수를 줄이는 위한 방법을 일단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사회과 교육 연구자들의 어떤 관심,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이걸 통해서 제가 새로운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11월 달까지 실수를 줄여서 교과 교육론을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보시면 내용 선정 기준이 있는데, 내용 선정 기준은 당연히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 주제들이죠. 이것들은 이제 전부 다 반복 출제가 되는 것들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주제 밖에 있는 주제들 나오는데, 교육론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당연히 2022 개정 교육과정, 뭐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또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각 파트의 교육과정 중에서 중요한데 출제가 아직 안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내용 구성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 이야기인데, 일단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번 주 각 주별로 해야 될 진도별 내용들 전체를 일단 조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중요한 게 뭔지를 모의고사를 통해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할 겁니다. 모의고사 전체를 이제 다 하게 되면 또 뭐 제대로 보완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고 정리를 할 때 추가적으로 핵심 주제와 쟁점들을 정리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정리를 하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만점 받을 수 있도록 대비가 가능하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은 이제 활용들 잘 하시고요. 뭐 어제도 이제 합격생 경기도에서 지금 이제 교사하고 있는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왜 우리 때는 교육학을 안 해줬냐. 그때는 찍어만 주시더니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은 한번 잘 활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제 입으로 맨날 자랑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들어보신 분들의 평가에 따르게 되면 괜찮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 처음 봤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잘 활용들 하시고요. 필요에 따라 정리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다음 글을 읽고 기업과 니은 디귿에 들어야만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크게 밑에 핵심 주제면 핵심 정리를 잠시 한번 볼까요? 자, 핵심 주제 및 쟁점 정리가 나와 있는데, 거기 뒤편에 보면 문제 풀이 및 해설 쪽에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죠? 14페이지. 예. 자, 14페이지 먼저 보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 내용 해서 배경은 이제 지능정보사회입니다. 이 지능정보사회가 되면서 요구되었던 게 바로 밑에 있는 네 번째 줄, 협업의 인성을 갖춘 융합형 인재. 요게 이제 기본적인 핵심 모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업의 인성을 갖춘 융합형 인재. 그래서 개별적으로 능력도 뛰어나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인재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이제 내용이 중요하죠. 배운 지식을 생활 속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따라서 이 역량을 갖추려면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니까 수업이 어떻게 돼야 되죠? 과정을 체험하는 것, 이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과정을 이제 중심으로 하니까 평가는 어떻게 되냐? 과정 중심 평가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수업이 강조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출산율 감소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많은 일들을 최대한 할 수 있어서 10명의 몫을 1명이 해내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존의 인재상을 밑에 세 번째 줄에 과감히 버리고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이게 필요하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산업형 인재,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국가 사회적 요구의 반영, 국가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차용수 모의고사 책에는 표준화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느낌이 없거든요. 그런데 표준화는 나쁜 말이에요, 사실은. 미국 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국가교육과정 중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교육과정 중심이 돼버리면 여기 나온 대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등장되는데, 거기 나온 키워드, 교육과정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지식의 구조로 교육과정을 만들자, 이런 말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지? 핵심 개념과 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2022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이제 기초 소양이라고 하는 것들, 이걸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고등학교의 경우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는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보통 교과의 공통 과목 개설, 이 표현들을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표를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예전에는 전문 과목에, 전문 교과에 그 외국어 고등학교, 외고 전문 교과를 하는 고등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스터고하고 하나는 외고였는데, 지금 현재 외고가 배우는 과목들이, 외고가 배웠던 전문 교과가 어디로 옮겨왔냐면 보통 교과로 옮겨와요. 그게 이제 작년에 제시문에 등장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문 교과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하나는 외고. 그래서 외고에서 배웠던 게 뭐냐, 국제관계 전문교과예요. 그런데 그 국제관계 전문교과가 어디로 옮겨온다고? 그 보통교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물어봤던 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내용체계를 보시면, 여기 이제 내용체계에서 교육과정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용어를 한번 봅시다. 내용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시문에 시험 문제 내용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용체계는 영역과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내용 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내용 요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내용 요소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가지고 내용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기능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기능도 핵심 개념과 그 다음에 일반화된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용 요소 기능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자,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취평가라고 한다고 했을 때 성취평가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는 행동을 평가하는 건데, 그게 바로 기능평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취평가, 성취기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용체계를 만들 때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으로부터 뭘 가져온다고? 내용 요소라고 하는 성취평가의 첫 번째 요소, 그 다음에 성취평가의 내용이 되는 두 번째 요소인 기능,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 표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핵심 키워드를 아셨으니까 문제로 다시 갑니다. 2015 개정교육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억이 교과마다 등장한 거다. 바뀐 교과서는 이렇게 했고 제목만 나열했던 것과는 달리 기억을 다룬 앞에 표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억마다 성취 기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취 기준 생각해 봤는데 여기 보면 성취 기준이 나와 있어. 그죠?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뭐가 나와 있는지를 눈치챕니다. 뭐가 나와 있죠? 핵심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확장한, 핵심 개념을 확장한 게 뭐죠? 일반화된 지식이죠. 핵심 개념을 확장한 것이 일반화된 지식이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다음은 사회과 교육 통용되어 사회과에 대한 정의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과에서 이제 사회과의 어떤 기본적인 목표, 구조, 그 다음에 내용 구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들을 보시면 사회과 시민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이게 이제 목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인데 경험과 지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용을 통합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가지고 경험과 지식을 내용 체계로 구성하고 있다. 그 다음 사회과는 지역사회, 국가, 세계, 시민생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지. 뱅크스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나타나죠? 아, 이때 시민은 바로 무슨 시민? 다중시민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은 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과 체계적 형성된 개인적 가치관을 기초로 해서 합리적으로 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이거죠. 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 체계적 형성된 개인적 가치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갈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죠? 의사결정이죠. 그 다음에 이 의사결정이 나타나는 것은 뭐지? 뒤에 목적이라고 하는 거. 목적. 그 다음에 인간의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니은 탐구 방법, 시민교육이라고 구성한다. 그럼 사회생활을 이해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사회생활을 이해를 할 때 뭐가 필요하지? 사회과학이 필요하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공통되는 키워드를 보시면 전부 다 시민입니다. 시민. 여기 첫 번째 시민성 교육, 두 번째는 뭐지? 시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시민교육. 그래서 사회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본질로 보는 건 시민교육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시민교육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라. 어떤 시민교육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가 뭐야? 시민성 전달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지? 사회과학 모형이다. 세 번째는 반성적 탐구다. 네 번째는 어떻게 돼? 사회 비판 모형이다. 그 다음 개인 발달 모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화 시킬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 글을 읽고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80년대 이후에 높은 수준의 표준을 만든다. 제가 강의 때도 이야기했죠. 80년대 이후에 미국의 흐름은 뭐라고? 교육의 흐름은 보수주의가 크게 힘을 얻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중앙 집권적 교육, 국가의 간섭.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표준을 만들고,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네. 표준을 만들고, 이를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게 한다는 열망을 담은 표준화 운동.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이 표준화 운동은 정말 싫어요. 2010년 수학과 영어에 니은이 발표됨으로써 이래 되잖아. 그래서 이 표준화 운동을 하게 되고, 표준화 운동을 통해서 수학과 영어 언어입니다. 그죠? 요 이제 공통핵심 기준이라고 하는 거. 이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 공통핵심 기준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취 기준이죠. 됐습니까? 자, 일단은 이것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은 거기 밑에 나와 있는 핵심 주제 및 쟁점 정리를 한번 잠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미국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표준화 시도에 대한 논란이 이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전통적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래 됩니다. 일단은 저희 첫 번째 주 나온 대로 미국과 초중등 교육의 책무는 어디 있냐면 주정부의 관할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는 뭐 하는데, 중앙정부는 당연히 돈만 대줍니다. 돈 대줄게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방정부, 중앙정부는 인종, 소득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정책,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에는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정부는 그러면 간섭을 하느냐? 아닙니다. 주정부도 표준과정을 제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넓은 범위의 내용 영역, 졸업 요건을 제시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대한 핵심은 뭐냐? 미국 교육과정 핵심은 교육과정에 대한 많은 자율성,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결정은 누가 하냐면 학교장, 교사,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학에서도 문제 물어보는 게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거든. 그 교육학을 연구하시고 교육과정 만든 놈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쪽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떤 모형이 강조되느냐. 이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교육과정 결정 모형이 뭘 했겠어?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했으니까 수기 모형이지. 이해되십니까? 기출문제 왜 나왔는지를 이유를 아셔야 돼요. 기출문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준화 운동의 전개를 한번 봅시다. 조지 부시의 공통중액교육과정 시도. 그게 조지 부시부터 이제 공통중액교육과정 시도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공통중액교육과정은 주도하는 집단에서 연방정부가 교육과정 결정과 평가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상원에서 이걸 결정하는데 상원에서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교육과정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지 부시의 시도가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도 하죠. 피사.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하잖아. 그래서 뭐 핀란드 애들이 제일 높고 한국이 2등 했다. 뭐 한국의 수학 성적이 뭐 이 정도다. 뭐 난리도 아니었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보면 수학이 31위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 24위고 읽기 21위가 됐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바보들이 지금 현재 넘치고 있단 말이야. 공부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난리가 나니까 마치 보면 신사회과가 등장했던 시기처럼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공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럼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속적으로 공부시키고 성취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공부시키고 성취평가를 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교육과정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표준화 안 되는 것들이 교육과정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표준교육과정을 도입해야 된다는 게 설득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교육과정 체제가 국가 수준의 표준 교육과정까지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정부 주도하에서 표준 교육과정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현재는 국가 수준의 표준 교육과정이 들어왔는데 차경수 모의고사 정책이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뭐다? 언어하고 수학이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계속 이제 막고 있는 거죠. 민간에서. 국가 개입하면 안 돼. 왜 국가가 교육을 자꾸 시키려고 그래? 이런 겁니다. 표준화 운동을 둘러서 상반된 입장, 학업 성취도 향상,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입장, 다원화된 시대의 기준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제어할 것이라는 입장. 이거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화에 찬성한 입장과 반대한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쓰라. 바로 그 이야기. 그 다음 4번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생에 의해 성취되는 학교 교육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게 성취도 평가하고 성취도 평가를 우리가 뭐라 부르지? 고부담 시험이라 부른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맥락을 보면은 그죠. 표준화를 했다. 그 다음 표준화를 해서 뭘 하는데 성취평가를 한다. 그게 바로 뭐냐? 고부담 시험을 한다. 그럼 고부담 시험에서 뭐 할 건데? 당연히 이제 반성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부담 시험을 통해 성취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학생 개선, 그 다음에 학교 책무성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준화는 이제 뭘 근거로 표준화를 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야? 주제 스트랜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표준화 하자. 그럼 어떻게 하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제 스트랜드로 하자. 그럼 표준화를 왜 하는데? 학생들의 성취 능력, 학업 수준, 학교 책무성 강화 이런 것들 위해서 할 거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 고부담 시험 치자. 그럼 고부담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반성을 한다. 그 이야기야.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학교가 높은 수준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고 책무성을 지녀야 한다. 바로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들어갈 이야기는 딴 거 아니지. 공교육의 질, 바로 학교 교육의 질. 이 이야기가 기억에 들어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도 들어와 성취도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성취도 평가가 아주 불순했던 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죠. 성취도 평가를 왜 하자고 했겠어? 학교 국가 사회적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키겠다.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음은 개정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딴 거 아니고요. 제일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될 거는 고등학교 과목 편제입니다. 이게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걸로 따지면 내용 체계, 내용 요소를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그 다음에 내용 체계, 자, 사회과의 교육관 체계는 교육관 체계 성적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교사학습 및 평가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성적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사학습 및 평가.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사회과의 성격, 사회과의 성격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그 이야기인데 사회과의 성격에는 사회과의 역할과 필요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는 사회과의 기억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럼 기억은 뭔데? 목표 이야기하는 거고요. 맞죠? 시민성과 내용 구성의 중점 바로 그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사회과의 내용 체계가 나오죠. 영역별, 영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역량이 여기 나오고요. 그러면 영역별로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뭘 먼저 도출해야 돼? 핵심 개념, 지식의 구조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그런데 2022에서 내세운 거는 뭐지? 핵심 아이디어. 그럼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한 다음에 이제 뭘 만들어야 돼? 내용과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 내용 체계는 이래 있잖아. 이 내용 체계는 뭐에 근간이 되는 거지? 성취 기준. 그리고 성취 기준은 대체적으로 지식과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내용 요소를 정합하는 방식으로 진수를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및 평가는 리얼을 함양하기 위해 교사들이 교육과정 설계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교과 수준의 교수학습 및 평가 중점 사항돼 있는데 이 뭐 딴 거 아니죠. 평가는 뭐지? 사회과 교사들의 수업 역량이죠. 예. 사회과 교사들의 수업 역량.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교사 중심 교육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교사들 교육관 설계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교육관 설계를 하려면 사전에 뭘 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해요. 설계를 하려면, 그렇지, 기획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획은 뭐라고 했지? 생각, 아이디어. 설계는 뭐라고 했지? 산출물. 이거 교육학 다이제스트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에 대해서. 예. 자, 2022 개정교육과정 내용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성격 및 목표 나와 있는데 방금 했던 그 이야기, 필요성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고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다. 목표는 이제 당연히 여기 나온 대로 총괄 목표, 세부 목표로 구분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 내용 책임의 성취 기준을 한번 보시면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나타내는데 여기 영역 나와 있죠. 이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 내용을 바로 보면 됩니다.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냐면 성취평가에 따라서 그때는 영역과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맞지? 그리고 뭘 했습니까? 내용, 요소와 기능으로 구별을 했잖아.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용, 요소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식 이에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요 안에다가 전부 다 범주에다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지식은 뭐예요? 내용. 이해는 뭐지? 적으세요 빨리. 행동. 과정은 뭐지? 내용. 기능은 뭐야? 행동이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전부 다 내용 요소와 행동적인 것들을 결합을 시켰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하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해야 될 점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교수학습 및 평가도 한번 읽고 확인들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표제 이야기입니다. 표제 이야기. 교육과정이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 중요한 이야기죠.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습량을 적정화 시켰다. 핵심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핵심 개념이 뭐로 바뀌었다? 핵심 아이디어로. 그 다음 3번에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도입 및 변화인데 이거는 올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것도. 공통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여기에 보니까 공통 과목이 있지.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 있죠. 진로선택, 융합선택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됐습니까?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통 교과예요.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이게 이제 보통 교과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올해 뭘 가지고 문제를 냈냐면 이거죠. 국제관계 이해. 이게 옛날에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냐. 이게 전문교과에 있었거든. 그런데 진로선택 과목에 보통 교과가 들어왔다.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보이죠 여기? 그게 기출문제였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미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다시 진도별로 해서 내용들을 좀 보충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죠.